네, 설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죠.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초 이후 지속하면서 증권팀 김치영 기자와 유동환 키움증권 팀장 두 분 나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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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먼저 김 기자께 여쭤볼게요 하는데요. 네. 설 연휴 사이에 요동쳤던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설 연휴 기간,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증시들이 연휴 기간 동안만, 하락률로 본다면 2에서 7%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 만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이제 일본 니케이 255 지수가 15,713.39로 마감을 해서 16개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16,000선이 깨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4거래일간 낙폭이 7.8%니까 거의 8%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오늘의 그 상승과 하락률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 증시도 만만찮게 설 연휴 기간에 빠졌죠.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34%가 빠졌고요. 그나마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마이너스 2.45%의 낙폭을 기록했으니까 그나마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 역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로 스톡스 50이 5.57%가 빠졌고, 각 국가별로 보면 독일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5.47%, 그리고 영국의 푸치 지수가 마이너스 4.52%가 빠지는 등 유럽 증시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주식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나빴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하지만 또 유럽 은행주들의 주가 하락은 10%가량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강도가 유럽 은행권의 체계적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또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환 팀장님,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유럽의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시스테마틱 리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을 지금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 체계적인 위기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들여다보시면은 첫 번째는 지금 도이치은행의 신용 디폴트 수합 금리라고 하죠. 이것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0bp 미만이었던 것이 200bp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도이치은행의 현금 부족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업계 부실이 은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서 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도이치은행은 올해 들어서 거의 3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바클레이즈 은행이 월요일 날 거래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165%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은행권의 하락률만 놓고 보시면은 월요일 하루만 5.6%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한 은행은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4%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리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하루만 8% 이상 하락하는 모습,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26% 급락을 하는 모습, 지금 전반적으로 그렉시트 관련된 위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정부 부채 금리가 차이가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튼튼한 국가인데 그 국가와 다른 국가, 이태리라는데 다른 국가들의 금리의 차이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체계적인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그 금융 위기나 그 체계적인 붕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유로존의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 지금 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올해 3, 4분기와 4, 4분기에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안에 1%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세계 투자은행들이 가장 좋게 들여다보는 지금 투자군이 유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금융시장보다는 훨씬 튼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식센스 모델을 돌려봤을 때 유럽의 매력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철저한 헤징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PMI 지표입니다. 네. PMI 지표를 보시면은 물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두 군데 다 지금 50 이상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52.3과 53.6.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유로존의 그리스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상승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구제금융과 함께 신용등급이 상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의 체계적 위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2008년에 비교했을 때의 예대율이 110% 이상이었는데 훨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증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 기자. 네. 특히 일본의 낙폭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여러 국가들의 증시 설 연휴 기간의 하락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이 거의 8%가량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니케이 25 지수가 지난 9일 하루 동안 5.4%가 내렸거든요. 3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장중한 때 4%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 그나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2.31%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월 4일 이후에 지금 일본 증시의 흐름인데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결국 15,000선 아래로 내려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당국은 증시가 무너진 이유를 우선 외부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 문제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도 연초 들어서 딱히 강력한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이죠. 이런 상황은 글로벌 자산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강하게 만들면서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그렇게 되면 달러와 금 그리고 여기에 엔화 등 이른바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들의 가격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일본 증시의 급락 뒷배경에는 엔화 강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지난해 꾸준히 120엔대 이상에서 머물렀었는데 지난달 일본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자 한때 122엔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22.91엔 달러당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난 다음부터 올해 들어서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0일 기준으로 114.58엔까지 나왔으니까요. 2014년 11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한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수출 중심의 일본 기업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증시에 이런 점이 반영이 됐고요.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그리고 혼다, 닛산 등의 주가가 하루 동안 6에서 7%가량 빠지는 등 일본 증시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또 증시 악재가 됐다는 분석도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일본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대신 오히려 보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은행 관련주가 일단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지난달 사상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선언하자 증시 전체가 오르기는 했지만 반짝 오름세였죠. 근데 일본 은행들의 주가는 그 당일날도 크게 빠졌습니다. 실제로 5% 이상 증시가 급락한 지난 9일에도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주가가 9%가량 떨어졌고요. 노무라 홀딩스도 9.1% 하락하는 등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글로벌 IB들의 시각에도 우려가 좀 담겨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은행이라고 꼽기도 하는데요. 돌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일본 경제 견고함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에 손상을 입힌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상황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서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유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연휴 기간 동안에 북핵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혼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 증시가 급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일본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엔화 환율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자산은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PMI 지수가 서비스업 지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GDP의 한 80% 정도가 소비이거든요,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화 강세가 소비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엔이 115엔대까지 깨지고 내려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아마도 한 110엔까지도 계속 설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은 엔화 강세가 일어나면서 지금 2014년에 4분기 수준 지수 때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승폭을 다 내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을 보시면은 코스피 200 단위로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뭐 거의 한 5%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벌써 하락을 좀 많이 해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원화의 연화 대비해서 절상이 일어났다가 다시 절하가 돼서 지금은 2014년 말 대비해서 한 5% 정도 절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일본 대비해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일본 대비 경쟁력이 하락하는 마진 노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9.5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10.5 정도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한국 수출주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좀 들여다보면 밸류에이션 자체도 한국은 일본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한국 증시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 대비해서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있다. 한국이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한국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본 대비해서 20-30%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내수 시장이라든지 지금 일본의 내수 시장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반적으로 좀 튼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옐런의 발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세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둔다면 그만큼 전 세계적인 부양 강도가 지금 강해지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을 직시하실 때는 패닉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잘 판단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대할 때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 종목에 대한 판단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미국과 유럽 증시가 흔들린 이유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네. 연초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경기 침체에서 시작해서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요. 미국은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특히 앞서 일본 시장의 급락 배경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금융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흥시장, 처음에는 이제 신흥시장에서만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심리가 강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을 보면은요. 지난해 12월 초에 1온스에 1047.53달러였던 금 선물 가격이 올 들어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1198.6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를 크게 흔든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 유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선진국 증시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설 연휴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국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빠졌는지 이제 장기간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30 위에서 놀던 뭐 그나마 그 WTI 가격이 지금 $27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더 빠지게 되면 중동 쪽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중동 쪽에서 여유 자금으로 돌리던 자금마저 중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이 글로벌 시장을 더욱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연휴 기간에 더군다나 유럽과 미국을 좀 짓눌렀던 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앨런 의장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앨런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대해서 또 다들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유가의 급락이 좀 심합니다. 공급 과잉 우려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의 불안의 중심에는 유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석유 수요가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죠. 여기에 또 연관이 되는 것이 이제 석유 관련 산업들의 문제,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은행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금융시장에 불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유가의 흐름을 지금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거의 30% 이상 급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산 가능성이라든지 셰일가스 회사의 도산 및 구조조정 가능성 때문에 30%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2월 들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수요 증가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이 뭐냐면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한 리포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 증가율이 ease back considerably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제법 약해질 수 있다 수요가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에 따르면 석유 수요가 하루에 한 160만 배럴 정도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하루당 120만 배럴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죠.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우려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IEA와 OPEC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급 부분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 부분 중에서 특히 비오펙 국가들의 공급이 거의 연간 단위로 보시면 하루 60만 배럴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해의 공급을 놓고 보시면 비오펙 쪽에서는 60만 배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오펙 쪽에서는 좀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이요? 여기에 공급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이 하락을 한다면 유가는 계속 하락하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올라갈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제 오바마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미국에서 한 4조 1천억 달러의 재정 지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이 안 먹히니까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재정 정책이 쓰여진다면 당연히 경기가 어느 정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패닉 매도보다는 계속적으로 종목을 들여다보시고 지속적으로 종목 선별을 하시고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미 연준에서도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옐런 의장의 발언도 좀 점검을 해보고 가는 게 좋겠죠? 네.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로 앨런 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앨런 의장은 뭐 긍정적인 발언도 시장에 조금 던졌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상반되는 의견이거든요. 사실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것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해낼 것이다. 작년에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만 해도 1년에 올해 추가적으로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고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연초에 지금 불안감은 사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면 신흥시장은 물론 전 세계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얘기가 이렇게 금융시장이 안 좋으니까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앨런 의장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결국엔 이 반등폭을 좀 내주고 보합권에서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근데 다우존스는 뭐 연휴 기간에 조금 덜 빠진 걸 앞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시장에서 옐런이 이렇게 그 추가 금리 인상을 뭐 늦출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아침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걸로 보면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렇다면 강력한 회복의 신호가 없다는 것이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뭔가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 악화된 심리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지속해서 어차피 증시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악재가 터지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앨런이 발언을 해줌으로써 4차례 정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2번에서 3차례.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2차례도 사실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추가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의 일부는 긍정적인 요소로, 특히 신흥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뭐 앨런 연준 의장의 그 영상도 준비를 했었는데 좀 단어가 상당히 기존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서 그런 정확한 코멘트가 없었는데 중국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 증시가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수고해 주셨는데요. 김치영 기자님, 그리고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WM 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